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 두 가지입니다. 과잉 수요가 있을 때 뭔가 물건 만드는 비용이 높아지는 건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비용이 높아져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공급에서 비롯시되는 인플레이션은 이건 금리 올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물가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인플레를 잡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물가 상승 목표치에 대한 새로운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상당히 높은 물가가 상시화되는 그런 세상일 것 같고요. 만약에 물가가 낮아진다 그러면 이것은 순환적인 경제 논리가 아니라 경제가 어디서 심하게 탈이 나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면 그럼 경제가 바로 디플레 지향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세계와 경제를 담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 메디치보라 진행을 맡은 민소장 민경주입니다. 함께 진행을 맡고 있는 외대표 김현종입니다. 얼마 전 정말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로 예.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귀중한 생명들이 또다시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메디치보라에서는 이태원 참사 또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 지명을 갖고 있는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12구 참사 이렇게 좀 부르기로 하는 게 어떨까? 민 소장님이 하자면 저도 합니다. 예. 어쨌든 12구 참사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고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것은 아마 국민적 여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은 아주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모셨죠.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오늘 이제 주제인데요. 미국 연준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벌써 4번째 밟으면서 한국은행도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과연 이러한 금리 인상 목표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건데 과연 잡아질지, 도대체 인플레이션 넌 누구인가?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두환 5공화국 때 그때 생각해 보면 국정 운영의 기치가 두 개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가 안정, 두 번째가 정의사회 구현. 이 두 가지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인류가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인플레는 나쁜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이제 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나타났던 물가 불안 때문에 그 인플레는 나쁜 거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80년대 중반 이후로 사라졌던 인플레이션이 우리 작년 하반기부터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전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가 채 안 됐고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역시 2%가 채 안 됐었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로 미국의 물가는 8, 9% 전년 동기비 오르고 있고요. 한국의 물가는 지금 5, 6%대이니까 어쨌든 뭐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8, 9%나 5, 6%가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에 대한 감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게 40여 년 만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 두 가지입니다. 물건 가격 올라가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쓰든가 과잉 수요가 있을 때 물가가 올라갑니다. 많이 쓰면 물건 가격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많이 쓰진 않더라도 뭔가 물건 만드는 비용이 높아지는 건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비용이 높아져서 국제유가 올라가고 뭐 석탄 가격 올라가고 뭐 이러면서 비용이 높아져서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이제 있는 것인데요.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사람들이 못 쓰다가 갑자기 쓰는 것도 있고, 또 미국 소비자들의 그 주머니가 굉장히 아주 두둑한데요. 저는 미국 사람들이 그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투자를 좋아하는 민족인데, 2009년 이후로 올 들어서 미국 시장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던 2008년 말에 주가가 저점이었고 2009년부터 작년 말까지 미국 주식이 근 12년 올랐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미국 가계의 자산이 가계의 금융 자산이 늘어난 게 한 80조 달러가 됩니다. 10년 동안에. 이게 80조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미국의 명목 GDP가 20조 달러 조금 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미국 경제 규모보다 4배나 되는 돈을 이제 미국 사람들이 벌다 보니 이건 거의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수요가 굉장히 괜찮고 또 미국도 그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미국보다 수요가 그렇게 괜찮진 않거든요. 뭐 한국만 하더라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기에 뭐 소비가 펄펄펄펄 미국처럼 끓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좋아서 물가 올라가는 측면 또 공급 뭔가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건 공급에서 문제가 재료비가 생겨서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는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써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은 금리 올려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금리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비하는데 좀 그렇죠. 주춤하거든요. 근데 공급에서 비롯이 되는 인플레이션은 이건 금리 올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원자재 가격 불안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영향도 있다고 치면 중앙은행이 금리 올린다 그래서 전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불균형은 뭐냐면 미국은 소비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리는 게 정당화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수요가 아주 탄탄하지 않은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실 한국의 경우는 기름값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기름값이 올라가서 물가 상승률이 높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렇잖아도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제 양쪽으로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자 더 내야지 기름값 올라서 돈 더 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인데 요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 같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지금은 한국의 원화만 약한 게 아니고 모든 통화가 미국 달러에 대해서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을 보면 그래도 뭐 제대로 경제가 성장을 한 쪽은 미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자기 페이스대로 금리를 올립니다. 근데 우리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만큼 경제가 버티지 못하니까 금리 올리는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타나는 모습은 미국 돈에 이자를 주는 미국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높으니까 달러가 계속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다른 나라 중앙은행은 환율을 잡자니 금리 올려야 되는데 금리 올리다 보면 한국의 내수가 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금리를 못 올리는 이런 딜레마가 저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럽, 일본 전부 그런 딜레마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파월 의장이 이렇게까지 계속 3번 연속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예측치를 벗어났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국이 금리가 지금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본들이 당연히 미국 시장으로 금리 높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더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또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정말 그 말씀대로 굉장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선택을 해야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제 생각에는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완벽하게 뭐 모든 걸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은 없는데 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국내의 내수와 금융시장 안정을 찾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미국보다 금리가 한국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 편한 일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돈이라는 게 금리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근데 저는 세상이 한국과 미국만 존재하는 거 아니거든요. 미국을 빼면 그래도 한국은 금리가 높은 나라입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뭐 낮은 금리에서 높은 금리를 보고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어느 정도 완충 장치가 좀 된다라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더 높습니다.
일본이 정부 부채가 너무 크니까요. 근데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지금 10년 만기 국채 이자는 지금 0.2%대입니다. 그렇죠. 거의 제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0년물 금리는 4%가 지금 넘어서요. 미국을 제외하면 그래도 한국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미국보다 금리 낮은 게 마음 편하다가 아니고 우리가 금리 올렸을 때 치러야 될 어떤 치러야 될 비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감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먼 하늘 포기를 환율을 포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위해서는 금리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되고 물가도 좀 낮아져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한국이 네. 선진국이 되면서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고 네. 사람으로 치면은 이게 이제 체온이 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로 해서 약간 신혈이 있는 듯 해야 이게 좀 더 건강해진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론을 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 심한 게 걱정이거든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걱정이지만 인플레이션은 약간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병의 성격이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가 걱정했던 거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었거든요. 차갑게 식어가는 거. 물가 상승률이 제로니까 이건 이제 경제에 활력이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 5, 6%고 미국은 8, 9%인데 사실 한국의 물가는 미국보다 미국과 똑같은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나라나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 나라의 통계청에서 그 나라 국민들이 많이 쓰는 품목을 갖고 정합니다. 그래서 그 소비 패턴을 따라 가중치도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보다 한 30년 전에는 짜장면이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가중치가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30년 전의 세상은 물가 올라가는 걸 막 정부가 극도로 싫어하던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집 사장님들이 짜장면 가격을 못 올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게 유니짜장, 쟁반짜장 이런 짜장 파생 상품이 예. 저는 그런 것들이 다 물가 통제를 막기 위한 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주거비 부담이 소비자 물가 지수 산정에 주거비가 사실 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처럼 산정한다 그러면 한국의 물가도 5, 6%가 아니고 한 1% 포인트 정도는 높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거비가 가장 큰 비중인데 한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 산정에 주거비가 미국보다 과소계상되어 있어요. 과소계상. 네, 작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국의 물가도 체감 물가도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앙은행가들이 이 물가를 어디까지 낮춰야 되냐? 중앙은행가들이 생각하는 물가 상승의 그 이상적인 수준은 2%입니다. 근데 한국의 물가 상승 목표치도 2%고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도 2%입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 경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2%라고 하는 게 대단히 심오한 어떤 뭐 이론적인 추론의 결과라기보다 다분히 관습적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물가를 만약에 2%까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경제가 너무도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요. 또 물가를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공급에서의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앞으로 열리지도 않은 세상은 이제 밸류 체인이 이제 막 재편이 되면서 우리가 공장 중국에서 만들었던 걸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건 이제 그 경제적 귀결은 어느 정도 비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 2%까지 물가를 낮춘다는 건 제 생각에는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우리가 물가 상승 목표치에 대한 새로운 균형점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는 온 세상이 지금 빚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국도 부채가 너무 많고 뭐 전 세계가 부채가 너무 많은데 부채가 많은 상황에선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이 부채는 우리가 돈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이자도 돈으로 내야 되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돈의 실질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또 인플레이션은 좋은 면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의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GDP 대비 120%까지 전쟁 치르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났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1950, 60년대도 적당히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결국은 부채 문제를 어느 정도 조금 희석화시킨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차 대전 직후인 120%보다 더 높은 130%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높은 인플레이션은 제 생각에 뭐 경제적 해악이 너무 큰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목표치를 어디까지 갈 거냐에 있어서는 저는 좀 새로운 컨센서스나 새로운 목표점이 필요한 세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꼭 뭐 중국 편을 들거나 하는 건 아닌데 지난 1990년, 2000년대에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 소비재를 사실 값싼 가격에 많이 생산을 해서 전 세계 사실은 제조업의 공장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미국도 사실 어려운 경제 시기에 중국에서 소비재를 싸게 생산해서 줌으로써 미국이 아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았던 부분들, 이런 뭐 볼펜부터 하다못해 그런 부분인데 아마 미국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뭐 그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마스크 하나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더라. 그다음에 방호이 하는 뭐 옷도 다 중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이거에 굉장히 쇼크 받았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메이드 인 USA 참 많이 물건 가져다 썼죠. 수입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사실 미국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당했던 것이 물론 우리도 이익이었지만 미국도 같이 사실은 이익을 봤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물론 재편되는 건 좋은데 일방적인 미국 중심의 이런 체제가 가게 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안고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얘기거든요. 아무래도 좀 비싸지겠죠. 어쨌든 정치적 동기에 따른 밸류체인 재편까지도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인플레를 잡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새로운 실험일 것 같습니다. 제가 뭐 3, 4%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가 지금 미국의 물가가 8%인데 3, 4%까지 딱 거기까지만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3, 4%까지 낮추기 위해서도 파월 의장이 나는 2%까지 낮출 거야라고 해야 물가가 이제 떨어질 거니까 지금 중앙은행가들의 수사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고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새로운 균형이 좀 필요한데 수요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밸류체인의 붕괴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이런 건 본질적으로 중앙은행이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구조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비싸지기 시작했던 것도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 정점을 친 지 지금 한 5, 6년 된 것 같은데요. 노동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던 거에서 지금은 이제 글로벌 경제가 노동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사람들은 적고 또 베이비 부모들은 은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노동이 희소해지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한순간에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진행형으로 천천히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제가 한 10수년 전에 자료를 만들면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고점을 치고 계속 떨어졌는데 지금은 노동조합 조직률이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노동이 좀 흔했던 시기 그런데 노동이 희소해지고 있고요. 이것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사점은 뭐냐면 임금이 안 올라가면요. 인플레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이 펜이 1,000원 하다 1,100원 되고 1,200원 되고 사람들이 이런 기대 심리를 갖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1,000원에서 1,100원 돼도 누가 이걸 사 쓰는 사람이 있어야 1,200원이 됩니다. 1,200원에 사 쓰는 사람이 있어야 1,3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구조화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 지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세계화 시대 좋았던 시대 생각을 해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 공급이 많았어요. 선진국도 노동시장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고 또 자본주의 전체로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새롭게 생산하는 자본주의 그 분업 체제 안에 편입이 됐었고요. 소비자이자 노동자가 엄청 늘어났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지만 중국 노동자와 경쟁했던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들, 유럽의 제조업 노동자들은 세계화의 어떤 패배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갈 일이 없는 거예요. 지식 노동자들은 임금이 계속 올라가지만 뭐 굉장히 광범위한 중간 내지 육체 중하, 노동하는 그런 쪽은 임금이 안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하자고 주장을 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찍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임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인구 구조의 변화까지 수반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물가 상승률이 한 3 내지 4% 정도 되는 세상도 그것이 예측 가능하다 그러면 그래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뭐 어떤 부작용이 뭐 없다 꼭 그런 말씀을 드릴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뭔가 우리가 막기 힘든 인플레이션에 새로운 힘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고 그 안에서의 대처 방안을 찾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금리 상승으로 지금 채권 시장이 어쨌든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데 물가 안정이 중요한가 금융 안정이 중요한가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금융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쪽인데요. 특히나 금융 시스템이 한번 심각한 혼란을 빚게 되면 이 멀쩡한 경제 주체도 당장 유동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의 지난 10월, 11월 초까지 한국의 단기 금융 시장은 아주 엄청난 뭐 패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조치가 나왔습니다마는 시장이 반응을 하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금리를 올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계속 조달 코스트가 높아지니 50조 원 공급을 한다 그러더라도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의 긴축 사이클이 어느 정도 멈춰져야 자금 시장이 안정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강박은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3% 넘어갔기 때문에 미국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한국의 자금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멈춰져야 한은도 천천히라도 쫓아가는 게 멈춰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춰져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좀 단기 자금 시장이 특히 국채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발권력을 동원해서 미국 정부의 국채를 샀는데 9월부터 이 국채를 다시 시장에 파는 양적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중앙은행,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파는 국채를 받아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어서 제 생각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연말 연초 정도가 미국도 금리 인상에 좀 정점이 아닐까 싶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국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이 몇 달 더 저는 남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세상을 살게 될 것인가? 이 인플레이션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떤 세상이 열려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올해가 오기 전에 지난 20년은 좀 디플레이션 지향적인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가가 한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경계, 그걸 막기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상당히 높은 물가가 상시화되는 그런 세상일 것 같고요. 결국 그 높은 물가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가 중요한데 저는 뭐 중앙은행가들이 과거에 가졌던 기준까지 물가를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그 귀결은 상당히 높은 물가와 상당히 높은 금리 이게 공존하는 세상을 뭐 한 5, 6년 본다 그러면 뭐 그런 정도 세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물가가 낮아진다 그러면 이것은 순환적인 경제 논리가 아니라 경제가 어디서 심하게 탈이 나서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면 그럼 경제가 바로 디플레 지향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거의 인플레이션은 급성 질환이고 디플레이션은 만성 질환인데 이게 바뀌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높은 물가는 뭘로 봐도 이건 해악이 큰데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균형점을 찾게 되면 뭐 거기서 또 뒤집어서 또 어떤 활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경제 증상만 보지 말고 좀 원인을 보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요. 또 대증요법이 아닌 근원 처방도 강조하신 것 같아요. 이제 2022년도도 연말로 다가가고 있고요. 채 2달이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경제적 흐름 속에서 과거나 현재만 보는 게 아니고 미래에 다가올 것을 잘 전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오늘 그런 점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리 신영증권 이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